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2부 역사의 흐름에서 본 정의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3부에서 민권으로 드러난 정의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 연구소 열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민권으로 드러난 정의. 이 부분은 정의가 어떻게 부각이 됐는가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정의가 확장되기 위해서, 자유가 확장되기 위해서 민의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찾아갔었던 그러한 행위까지,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정의가 어떻게 우리한테 부각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 자유의 확장으로서 그만치 많은 영역을 얻게 되는 게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요구하는 민권은 1776년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부터 민권 사상에 정의가 두드러지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4조에 의하면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조금 내용이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말씀을 정비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내용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장전 제14조에 의하면 정의와 중용, 정의와 중용과 절제와 질서라는 건 겸손이에요. 겸손과 덕성을 굳게 지키지 않거나 근본적인 원리라는 건 정의의 근본적 원리는 일치 상태입니다. 일치 상태로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유 통치도 어떠한 자유의 축복도 생성 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다라고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정의, 중용, 절제, 겸손, 덕성 이러한 부분이 이 용어는 틀리지만 이 용어가 모두 한결같이 우리는 도덕, 중용, 정의 이러한 말로 이것을 다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규정함으로써 민권이나 통치권은 정의의 원리, 일치 상태를 발음으로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일부에서 정의란 일치 상태를 발음으로 드러내는 작업 이렇게 하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 말하면 사회 정의는 일치 상태가 발음으로 드러나는 나와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으로 나타나는 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그 본연의 참뜻, 일치 상태에서의 발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백히 지금 권리장전 1776년의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제14조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러한 것은 미국이 그 당시 청교도적인 이 삶을 추진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청교도적 정의감은 미국이 건국 이념으로 전승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참는다 하더라도 동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반복되는 학대와 강탈의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인민을 전제 군주의 영원히 억압하려는 계획이 명백하여질 때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독재를 시행을 한다면은 그러한 정부를 감형이 분쇄하고 인민의 미래에 대한 안전책을 확보하는 것은 이미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모든 사실에 있어서 자, 시민, 아니면 국민한테 한결같이 반복되는 학대와 강탈의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인민을 절대적 전제 군주하에 영원히 억압하려는 계획이 명백하여질 때는 그랬어요. 억압이 명백해질 때는 이러한 정부를 감연히 분쇄하고 그랬죠. 이 분쇄하고라는 얘기는 결국은 1779년에 이 권리 장전에 나타나는 그 뜻하고 지금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민의 장래에 대한 안정책을 확보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맹자의 역성혁명과 로크에 있어서의 국가의 해체가 가능하다는 취지이고,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 쓸데없는 하나의 부수 기관이다라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그러한 내용들하고 지금 일치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살펴본 이 14조는 이 파란 글씨의 형태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지만 지금 위에 있는 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문헌과 사상을 총망라하여 근대 민권 이념의 근잡탑, 이 얘기는 뭐예요? 정의의 깃발을 올린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을 이제 정의의 깃발을 들어 올린 그 시기를 인권 선언문으로 지금 보고 있죠. 이때로부터 민권은 첨부 불가양,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는 가졌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정의사회 구현을 이상사회로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민권의 이념은 그 후에도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국가의 권력이 소극적으로 후퇴함으로써 민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뭐예요?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권력만 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랬어요. 오히려 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민권을 더욱 확장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권을 붙잡는 방향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민권을 붙잡는 방향의 기본적인 게 뭘까요? 복지 실현이잖아요. 사회복지 실현, 복지 정책. 그래서 이러한 정의 실현은 직접 민주주의 완성으로 우리는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하긴 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에는 뭐죠? 직접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완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변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로서 민권 이념의 체계화가 언제 됐어요? 민권 이념의 체계화, 동학운동, 인내천 사상의 결실은 갑오개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투쟁인 3.1정신, 4.19, 5.18, 60 반독재 민권 투쟁으로 그 정신이 명백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한국의 그 사적 흐름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 실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일제치하에 있어서의 3.1운동, 그러고 나서 학생들의 4.19로 인해갖고 이 독재 타도 이렇게 했죠. 5.18로 인해서 무정부, 무질서한 정부를
접어들어갔고 60에서 결국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다시 회귀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의 제약과 정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3부는 민권으로 드러난 정의거든요. 그런데 민권이 너무 무제한이면은 이게 방종이 되고 무질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의 제약과 정의의 원리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죠. 이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권력의 기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구, 도구, 시스템. 이러한 그 시스템 앞에서 무기력한 개인의 권리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에 대항을 했을 때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국가가 온전한 형태에 있어서의 정의로운 국가가 아닌 이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개인 자유의지 확대가 오랜 세월에 걸쳐 민권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권력은 그 속성 때문에 남용되기 쉬운 것이며, 이때의 남용이라는 뭐예요? 권력은 독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민권은 언제든지 불의에 의해 리더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유린을 당할 수가 있다. 뭐가요? 국민들이 국가에 의해서 유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억압 또는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민권투쟁의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억압과 탄압을 하면 그대로 수용하고 가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잘 경제 상황이 좋았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국민들의 삶이 핍박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민권투쟁의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의 실현의 물줄기, 개혁 혁명을 위해서 이 민권투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과 민권은 시소관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이 지나치면은 민권을 억압하려고 하고, 민권이 올라가면 권력이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이 시소관계인데,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적절한 이게 우리가 견제 관계가 된다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견제가 되려면은 민권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입법부죠. 입법부, 국회. 이 국회와 정부 간에 있어서의 적절한 견제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국가 권력이 왕권으로 표현되던 전대군주 시대에서부터 이러한 움직임은 비롯되고 있었다. 이미 이 공동체에 있어서의 무엇가 단점인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215년 대헌장 55조에 보면 무르침이 부정하고 불법하게 정한 벌금과 국법에 어긋나게 과한 형벌은 모조리 이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해서 시행됐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겠다라고 언제요? 1215년 대헌장에서 썼잖아요. 1215년이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벌써 800년이 넘었죠? 800년이 넘은 현실에 있어서도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거 보면 사람들이 한심하죠, 한심해.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왕권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적인 감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계속 초래하기만 하였다.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모든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죠. 근데 이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 또 정보 전달된 얘기 이것도 시기적으로 늦고, 그러니까 그때는 시키는 대로 거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권을 가진 자들이 립 서비스에 불과한 서류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뒤로는 딴짓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키지 않는 거짓말을 기록해둔 사실로 놔둔 것이 서류였고, 그 실제적으로는 이 서류하고는 무관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시행착오로 권리장전 1689년에서 야 이거 잘못됐으니 다시 그 원래대로 합시다 해서 모든 고통을 강정하기 위하여 또한 법률을 수정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는 자주 개설되지 않을 수 없다 하니까 의회가 입법부가 자주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을 정의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의회의 힘을 빌리려 하였던 발전적 추세도 볼 수 있었다라고 지금 1689년 권리장전 이후 이러한 현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보장에 있어서 권리 제약이 그러나 이러한 보장에 있어서 권리 제약의 한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원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권 이념이 발전하면 할수록 왕권도 더욱 교묘하게 발전됐다. 이 얘기는 서로 간에 있어서 이 상부상조를 하면 좋을 텐데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깨들만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왕권이나 민권 이념의 발전의 그 기본 바탕에는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인민을 위한 정치가가 됐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땠어요? 나와 우리만의 이익과 편함을 쫓는 자로서의 이제 역할이 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 대 민권의 투쟁, 그러니까 정의가 박해를 당함에 따라 점차로 복잡화되고 또 다른 보장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니까 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치 세상이 그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령이 많다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는 법이 세분화되고 조항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례로 발전됐고 법의 큰 틀은 국민을 위한 척, 세부 사항은 구속 및 억압하기 쉽도록 이러한 형태로 변질이 됐다는 거죠. 시민계급은 이러한 것을 자연권으로서 청부 인권설이죠. 대항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점차 눈이 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 1789년에 제5조에 보면 법률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권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해한 행위만을 금지하는 권리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법률은 예당초 예방적 차원의 법 조항이니까 이러이러한 거 하면은 나쁜 짓이니 우리가 어떤 처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예방적 조항이었는데 법률이 금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자유의지 조항이라고 하고 또 법률이 명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 법에 의한 시민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규정이 이러한 주체적 표현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실은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있어서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묘한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에 의해는 이제까지 언급된 적이 없던 권리 제한의 원칙을 제시를 했어요. 이는 지도자에 따라 독재로 갈 가능성을 열어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하나의 묘한 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곧 모든 권리 행사의 제약은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사회 정의가 뭐죠? 일치 상태의 발음에 입각한 거.
즉 자리이탈, 준용적인 거 이러한 형태에서 이게 됐을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가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민권 법안은 대개가 프랑스 인권선언과 같은 정신을 모체로 삼고 있게 되었다 하니 이 프랑스에 있어서 인권선언의 천부인권설, 자연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모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국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민권 이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자, 이거 안전보장하고 질서 유지 이게 참 묘해요. 이게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가 안전보장 당연하죠. 질서 유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화가 안 돼 있고 이게 두리뭉실하게 되니까 독재의 가능성을 열어준 태도이기도 하고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한다라는 얘기는 방종한 자유주의를 막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랬는데 법의 원래 취지는 도덕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도덕을 지키기 위함. 그래서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으로 도덕이 유지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법의 역할이에요. 법의 역할. 그런데 이게 법치주의는 독재로 갈 가능성이 항상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법을 생각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장에서 비롯하여 현행 한국 헌법에 이르는 역사의 이론적 발전은 결국 권리 행사의 제약은 정의의 원리, 일지상태의 발음에 입각한 자리있다, 중용에 입각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사회는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민권 이론에 의하면 국가 권력은 민권 제약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로서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라는 논리에서부터 아니다. 통치권이 적극적으로 민권에 작용하여 민권 행사를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죠. 그만치 정부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게 돼 있다라고 지금 이 두 번째 내용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감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즘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다른 통치자의 모습은 민권을 일치 상태의 발음에서 비롯된 자리이탈, 중용의 관점에서 인민을 돌보는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권리 행사의 한계에 있어서의 정의의 요소가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오랜 시간의 민권 투쟁의 역사를 통하여 시민 계급이 그들의 기본권을 쟁취했어요. 이건 쟁취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얻은 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받게끔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는 우리가 조금씩 그걸 더 확대해 온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가 비대함으로써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는 게 너무 커지니 방종이 될 수밖에 없었죠. 시민들은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었죠. 그러나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즉 지나친 기본권의 행사가 지나친 기본권 제약에 못지않게 사악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얘기는 권리 행사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다는 원리에서 비롯되어 권리 행사의 제약을 서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동체가 무정부의 무질서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서 최초로 일어났고 그들은 청교도적 금욕주의에 입각하여 자제, 즉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이러한 자리 이탈을 하지 않는 한 권리란 사회에 유해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미국 의회에서는 하게 되죠. 그리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1776년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제15조에 모든 인민은 정의와 절제와 질서, 덕성에 입각하여 때때로 사회의 제방 원리로 돌아가서 처신하지 않는 한 자유정부도 자유의 혜택도 향유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동체 이론이 된다면은 정의, 절제, 겸손, 덕성 여기에 입각하지 않는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제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민권을 스스로 제약한 최초의 시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이러한 정신이 즉 시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라고 정의의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그 모든 민권 법안에 지대한 영향을 이 내용이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것, 근대 자유주의가 만개하면서부터 발생한 권리의 지나친 행사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였었죠. 그래서 권리란 그 행사에 있어서 즐거움에 못지않는 의무의 부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통치권의 행사 면에서 의무의 부과에 못지않는 권리 보장도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병행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주름잡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실타래가 되는 것은 정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입각하지 않는 어떠한 권리 행사나 제약은 사실상 입법 의도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위배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나와 내 편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인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리자의 주장은 권리자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며 권리의 주장은 곧 사회 공공에 대한 의무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는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잘 알 수 있어요. 자, 나는 권리자입니다. 나의 주장은 내 자신의 인격의 모습이고 그 권리의 주장은 곧 사회 공공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니까 권리와 의무가 병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권리자의 모습은 그의 인격을 모사하는 것이며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자신이 역할을 정의 혹은 불의의 형태로 보여주는 사회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신의 권리 주장과 의무 이행의 모습은 자신의 인격을 모사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3부 민권으로서의 드러난 정의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